나훈아 은퇴 공연 마지막 콘서트 정치권 향해 폭탄 발언한 이유 알고 보니 가왕 나훈아 78, 가 58년 가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무대에서 연일 정치권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달 대구 공연 중 계엄 사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후 이번 서울 공연에선 니들은 잘했나? 진짜 국민 위한 게 맞냐? 고 야권, 더 나아가 정치권 전체를 겨냥했다. 나훈아의 이번 발언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라스트 콘서트 고마웠습니다 위 무대 도중 나왔다.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 위 후렴구 띠리띠리리의 만담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탄핵 시국을 언급했다. 10일 첫 무대 이후로도 12일까지 5회 연속 공연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훈아가 거침없는 입담으로 정치권과 북한에 직설한 적은 많지만 계엄 사태 이후로 그의 사이다 발언에는 이목이 더 쏠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나흘 만이었던 지난달 7일 대구 공연에선 국회의 사당이 어디고 용산은 어느 쪽이고 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나훈아가 계엄 사태에 쓴소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번 공연에선 야권을 먼저 꾸짖었다. 나훈아는 내 생각과 관계없이 자기들, 언론, 이 마음대로 썼다. 며 불쾌한 티를 내고는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이 얘기가 제가 지방, 대구에서 한 얘기다. 왼쪽, 니는 잘했나? 라고 외쳤다. 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난리가 났는데 너희 하는 꼬라지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든 뭐든 다 좋은데 반은 국방과 경제를 얘기해야 한다. 고도했다. 현장에선 올소라며 손뼉을 치는 관객, 국회를 해산하라고 외치는 관객도 있었다. 나훈아는 다만 내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은 안 해도 좋다. 고 덧붙이고는 무대 소품으로 들고 있던 부채를 보여주며 주는 거 없이 비기, 보기, 싫은 것들. 텔레비 나오는 것들 누구든 이 끝에 힘을 모아서 날릴 테니 여러분이 크게 띠리 물결표를 외치라. 고 말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11일 공연에서도 나훈아는 이쪽에서는 저쪽 보고 그럼 너는 잘했냐라고 한다. 며 지금 정치하는 것들에게 정말 너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하고 있는 건가 라고 묻는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싸우고 할 때가 아니라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 때 라며 군인들이 잡혀가는 게 생방송으로 나오고 군인이라는 게 질질 울고 있더라.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국방을 맡기겠냐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가 정치적 발언으로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KBS 추석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선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는 발언으로 당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는 논란이 뒤따랐다. 1995년 일본 오사카성 현지 공연 도중 쾌지나 칭칭 나네를 부르다가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쳐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 나훈아는 지난해 4월부터 총 15개 도시를 순회한 라스트 콘서트 고마웠습니다의 마지막 서울 공연을 끝으로 고별 무대를 마쳤다. 총 5회차, 회당 1만여 석이 꽉 찼다. 먹먹한 소회도 전했다. 저는 구름 위를 걸으며 살았습니다. 스타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 보여도 저도 사람이라 사는 게 별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에서 걸으며 살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놓는다는 이 결심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 사내는 아예 눈물을 머금고 불렀다. 관객을 향해 무릎 꿇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훔쳤다. 여전히 간드러지고 카랑한 음색과 가창력, 노래 도중 객석을 향해 뛰쳐나가는 슈맨십도 왕성했기에 팬들은 그에게 안돼를 외쳤다. 그러나 나훈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드론에 마이크를 달아 날려보내고 무대를 떠났다. 은퇴 선언 이후에도 대중들과 가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나훈아가 진짜 떠나는 게 맞을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공연장은 떠나더라도 작곡 작사는 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돌았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날 몰라서 하는 얘기, 라며.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게 내 성격이다. 이제 피아노와 기타는 절대 안 만질 거고, 책은 봐도 글은 안 쓸 것. 4월 인천 공연 중, 이라고 했다. 극우에 포획된 윤석열. 제압한 노태우. 현재의 집권당이나 정부와 같은 중간 우파가 극우를 견제하는 데 상당한 정도 성공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첫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발탁된 이홍구 전 장관이 지난 1989년 3월 당시 보수 강경 세력의 조직적 반발에도 정부가 대북 및 북방 정책을 밀고 나간 상황을 평가한 대목이다. 노태우 정부를 중간 우파로 설정한 대목이 흥미롭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는 국회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을 펼치는 극우 세력에 스스로 함몰된 결과이다. 반면 전두환 정부와 함께 1979년 12.1이 신군부 내란 사태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태우 보수정부는 오히려 여권 내 극우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전향적인 대북 북방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위 전신,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이 노태우 정부에서 나왔다. 한소한 중수교 등 공산권을 상대로 북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도 노태우 정부이다. 냉전 속에서 북한을 동반자로 포용하는 이런 전향적인 정책은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에서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이유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설명한 신간서적이 나왔다. 1992년 통일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백태현 전 통일비서관의 신간,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 남남 갈등을 넘어 남북 통일로, 이다. 저자는 국민적 합의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대통령의 세 가지 리더십, 즉 국민소통 리더십과 정치협상 리더십, 위제설정 리더십으로 설명했다. 우리 국민이 개개인은 물론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정책의 위제를 설정해 폭넓은 국민소통과 유연한 정치협상 리더십으로 관철시켰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저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과 남북연합이라는 과도 단계를 처음 설정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과 직접 만났다. 1988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문제 간담회 및 세미나를 250회 개최했는데 대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2304명이 참여해 정부의 의견을 개진했다. 같은 기간 국민소통을 위해 16,8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통일 방안에 반영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역대 최저인 36.6%에 불과했다. 게다가 13대 국회는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구도였다. 여야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없이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저자는 노 대통령의 정치협상 리더십이 발휘된 대목으로 지적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스스로 내가 센터 포워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고 세 분 야당 총재, 평화민주당 김대중, 통일민주당 김영삼,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 들이 센터 포워드이다. 사당이 같이 해야 한다. 다른 민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13대 국회에서는 개원 직후 여야 사당이 참여하는 통일정책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공청회 등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북한을 동반자로 규정한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발표 전에 여야 합의를 거쳤다. 특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선언 형식으로 발표됐다는 것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회 및 국민소통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함의하는 바가 있다.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태우 정부 출범 초기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 열기, 급진좌파의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북한의 공세적인 통일전선도 문제였으나 이른바 극우로 불리는 보수 강경 세력의 강력한 도전이 있었다.
군 출신인 박세직 당시 안기부장은 노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뤄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을 비난하면서 정 회장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 합의에 대해서도 사문서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1989년 2월 8일 열린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노재봉 특보가 정 회장의 북한 방문은 적성국가와의 외교 과정에서 불법성을 노출한 문제라고 노태우 대통령 면전에서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보수 권력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 강경파의 반발 저항에 따른 권력의 내분으로 평가했다. 이어 보수 강경 세력 중 김용갑 총무처 장관이 1989년 3월 14일 노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정책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일주일 뒤에는 민병돈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육사생도 졸업식 연설에서 우방국과 적성국의 개념 혼돈, 환상과 착각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반발에 단호히 대응하며 제압했다. 김용갑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민병돈 교장을 해임했을 뿐만 아니라 예편시켰다. 동시에 내분을 수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방향은 남북교류협력에 합법화였다. 1989년 6월 12일 대통령 특별지침 1호의 형식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한 달 뒤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1990년 8월 1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시행 공포가 이뤄지게 된다. 노 대통령은 보수 강경파의 목소리도 적절히 수용했다. 보수우익은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위 통일원칙 중 민족대단결 이 국내 친북 세력의 확산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89년 8.15 경축사에서 민족대단결을 민주로 바꾸었고, 이후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통일원칙으로 자리잡게 된다. 저자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대북 북방 정책의 성공 요인에 대해 야당과의 협력 협치만이 아니라 여당 내 반발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소통지향적일수록 극좌극우 극단 세력에 대한 견제와 억제를 통해 대북 정책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다만 노태우 정부의 한계에 대해 집권 3년 차인 1990년 3당 합당을 통한 보수대 연합을 지적하며,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여야 합의 및 국민적 합의 기반이 퇴색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이후 보수 진보 양진영 간의 소위 남남 갈등의 근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한민족 공동체 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형성한 대통령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남남 갈등 위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아이러니를 느낀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CBS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물태우로 평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며, 오히려 보수정부라는 점을 적극 내세워 극우 세력의 반발을 막아내고 전향적인 정책 추진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공교롭게도 자신의 책이 출판된 다음 날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며 만감이 교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우리 사회 내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정치적 공감대, 그리고 여야 합의와 초당적 협력으로 상징되는 국내 정치적 통합,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가진 정책이어야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진정한 민주화야말로 대북 통일 정책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바보야, 통일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국내 정치야 라는 경구가 백 전 비서관의 결론이다. 적어도 기자에게는 이 말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탄낸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경고로 들렸다.